지성적 회심. 알리스터 맥그레스 지음. 홍병룡 옮김. 생명의 말씀사. 3장. 1968년 9월 나는 대학 입시 준비과정 학생으로 메소디로 되돌아갔다. 당시의 계획은 거기서 2년을 공부한 후 대학교에 입학해서 의학이나 의학과 관련된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었다. A레벨의 수업 시간표에 유연성이 별로 없어서 선택 과목을 정하는데 제한이 많았다. 나는 자연과학에 점점 더 흥미를 느꼈기 때문에 화학과 물리학은 당연한 선택이었고, 더구나 화학은 내 분야에서는 대다수 대학교 과정을 위한 필수 과목으로 되어 있었다. 그래도 내가 물리학에 집중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수학에 대한 깊은 지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고, 이는 일반 수학과 고급 수학 과목에서 시험을 2번 치르는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이 수준에서 생물학을 공부하고픈 희망을 포기해야만 해서 무척 슬펐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 과목을 내 수업 시간표에 끼워 넣는 게 불가능했다. 다행히도 대다수 영국 대학교의 의학 과정들은 생물학 이수를 필수 요건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나는 진지한 인문학 공부에 할애할 시간도 없게 될 터였다. 솔직히 말해 나는 언어나 문학을 잘하는 편이 아니었고 나의 장래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진 않을 것임을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야를 즐기기는 했다. 그 분야들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영역임을 나는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자연과학의 좁은 분야를 전공하면 내 삶이 빈약해질 것임을 알았다. 나는 문학을 좋아했고 여전히 소설을 읽을 시간은 있었으나 학문적 차원에서 그런 것을 공부할 수는 없을 것이었다. 메소디의 철학 과목은 없었지만 도서관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일부 저술과 노만 캠프 스미스의 데이드 휴메 철학과 같은 입문서들이 있어서 잠깐 손을 댈 수는 있었다. 이 단계에서는 철학을 올바른 답변을 전달하는 특별한 사고방식으로 보기보다 올바른 질문을 던지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로 보았다. 이듬해 내가 아직도 완전히 모르는 이유로 나는 반종교적인 방향으로 확고히 또 결정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나는 종교를 이해할 수 없고 불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종교에 반대할 만한 이유는 없었다. 종교가 우주처럼 무의미하게 보였을 뿐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인다고 나의 개인적인 세계에 무엇이 달라질지 알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토성의 궤도를 도는 또 다른 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일과 같았다. 이는 약간 흥미로울지 몰라도 지구상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나는 어떤 종류이든 개인적인 신조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저 삶을 잘 영위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소설가 포스터처럼 나는 다른 이들의 신조를 거부하는 것이 사실상 나 자신의 신조를 취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한 나의 방법은 나의 신조를 세계에 관한 사실적이고 과학적인 진술에 국한시키는 것이었다. 이런 진술만은 내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무신론이야말로 과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자연스레 도달하는 안식처라고 나는 믿게 되었다. 자연과학은 그 지경이 많이 넓어져서 지금은 버려지고 소멸된 하나님 관념이 한때 차지했던 지적인 공간을 가득 채웠다. 이제는 그런 구식관념을 진지하게 여기기는커녕 아예 제한할 필요도 없었다. 나는 종교를 과학 발달에 의해 망상으로 드러난 과거의 해로운 유물로 생각했다.
1961년 4월 우주로 여행한 최초의 인간 유리 가가린이 그 위에는 어떤 하나님의 흔적도 없다고 빈정거렸다는데 그의 말이 옳았다. 어쩌면 내가 이처럼 비타협적이고 투박한 발언에 대해 의심을 품었어야 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말은 내가 듣고 싶어 했던 발언이었다. 실은 개인적인 편견이나 혐오와 별로 다르지 않는 것에 내 편에서 과학적 타당성을 부여했던 셈이다. 내가 종교적 무관심에서 노골적인 적대감으로 이동하는 길에 두 개의 이정표가 있었던 것이 기억난다. 첫째는 버트란트 러셀의 서양 철학사를 읽는 일이었다. 내가 대학 입시 준비 과정에 진입할 때 과학에 초점을 두면 인문학에서 단절될 것이란 위기감을 느껴 학교 도서관에서 폭넓은 독서를 결심하고 나서 1969년 초에 마주한 책이 러셀의 서양 철학사였다. 바로 여기서 나는 과학과 종교가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견해, 소위 갈등 내지는 전쟁 내러티브를 접하게 되었다. 러셀은 이것을 명백하고 입증된 사실로 제시하면서 그 신뢰로 껄끄러운 역사적 이야기들을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예컨대 그는 16세기 신학자 존 칼빈이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을 웃길 정도로 단순한 성경에 호소함으로 기각시켰다고 지적했다. 칼빈은 성경 텍스트로 코페르니쿠스를 무너뜨린 후 이렇게 소리쳤다. 누가 감히 코페르니쿠스의 권위를 성령의 권위 위에 두겠는가? 러셀에게는 이런 충격적인 역사적 사실이 더 큰 그림을 나타내는 일종의 스냅 사진이었다. 내용인즉 과학 발달에 대한 종교의 억압은 과학이 종교의 취약하고 얄팍한 기초를 노출시키고 불신할까봐 우려하는 교권의 심한 두려움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과학의 발달은 종교의 억압을 받을 필요가 있거나 적어도 문화적 변두리로 밀려날 필요가 있다. 나는 그의 분노에 공감했고 그때부터 과학과 종교의 전쟁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과학이 장차 승자로 등장할 것이라고 믿었다. 두 번째 이정표는 1969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는 이른바 북아일랜드 사태가 발생한 초기였다. 이 사태는 1960년대 말을 특징 짓는 과거에 대한 전반적인 공격과 연결되어 있었다. 1968년 5월에 일어난 파리 학생 봉기의 잔물결은 퀸즈 대학교의 학생들과 메소디의 대학 입시 진학과정 학생들에게까지 닥쳤다. 전후 시대의 지질 구조판이 영구적으로 이동해서 옛 세대의 문화적 확실성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대에 의한 급진적 사회 재건을 향한 갈망을 불러일으킨 것 같았다.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의 학생 시위는 베트남 전쟁에 대한 폭넓은 불만과 더불어서 전 세계적인 불안정, 곧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라는 프로메테우스적 충동을 암시했다. 소외된 젊은이들 편에서 느낀 무언가 새롭고 더 나은 것을 향한 지구촌의 반항적 열망이 벨파스트 특유의 그 무엇과 뒤얽히게 되었다. 바로 1969년 여름의 폭동으로 분출된 종파적 긴장을 말한다. 종파적 갈등은 더욱 심해져서 영국 군대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투입되었다. 북아일랜드 사태는 근본적으로 종교적 동기로 발생했다고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노동자 계급의 신념들과 가치들을 반영하는 정치적이고 인종적인 갈등이었다. 나는 그 갈등의 종교적 측면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 만큼 종교야말로 폭력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다. 그래서 종교가 없다면 종교적 폭력도 없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메소디의 맞은편에 위치한 퀸즈 대학교의 급진적인 학생들은 북아일랜드 사태를 급진적 사회주의 렌즈로 본 나머지 인민민주주의 운동을 창시했다. 나는 메소디 출신 일부 학생들을 포함해 그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알게 되어 마르크스주의를 해방 이데올로기로 보고 그 이념에 헌신한 모습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 운동이 나를 놀라게 한 것은 당시 펜팔로 사귀던 체코슬로바키아 친구가 나에게 생생하게 묘사해준 1968년에 프라하의 봄에 소련이 난폭하게 진압한 사건 때문이었다. 그런데 내 친구들은 그런 무자비한 행위가 스탈린과 그의 후계자들이 마르크주의를 왜곡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테오도어 아드로노가 학생들이야말로 마르크스주의를 자유의 복음으로 옹호하는데 특별한 역할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그 말이 매력적으로 들려서 나는 그에 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나는 학교 도서관에서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찾아 곧바로 읽기 시작했다. 끝없는 듯한 서문들을 대충 읽은 후 서두에 나오는 상품의 분석을 읽기 시작했다. 너무나 지루했다. 마르크스의 둔한 산문체가 내 영혼에서 생기를 빨아먹는 바람에 20페이지나 지난 후 이 달갑지 않은 실험을 포기했고 도대체 누가 여기서 깨달음은 고사하고 흥미를 느끼는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만일 내가 앞서 맨해튼 계획에 관한 연구를 읽지 않았더라면 나의 실험은 거기서 끝날 뻔했다. 이 계획의 주모자로 알려진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죽음을 계기로 그의 생애와 중요성에 관한 일부 평가가 보도되기에 이르렀다. 나는 오펜하이머가 어느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을 읽게 되었는데 무언가를 소통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것을 한 사람으로 포장하는 것이라는 어구였다. 그가 이 인상적인 어구를 무슨 뜻으로 진술했는지 나는 잘 몰랐지만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다. 당신이 무언가를 이해하고 싶다면 그에 관해 이미 잘 알고 당신에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라. 이것은 내가 다른 탐구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했다. 마르크스의 글을 읽기보다는 마르크스주의자와 얘기해보라는 뜻이다. 만일 내가 한 저자의 중요성이나 어떤 사고방식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나는 그런 것이 의미심장하다는 것을 발견한 누군가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이 접근을 취하면 내가 마르크스주의의 핵심 개념과 그 호소력의 근거를 파악할 수 있을 터였다. 객관적으로 나는 그 관념을 이해할 수 있을 테고 주관적으로는 그 관념의 매력을 인식할 수 있을 터이며 그 관념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을 터였다. 마르크스주의에 푹 빠진 퀸즈 대학교 학생들을 찾는 일은 어렵지 않았고 나는 근처 대학교 카페의 매끄러운 테이블에서 그 이론들에 대한 그들의 설명을 귀담아 들었다. 특히 나에게 흥미로웠던 것은 그들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 이론들을 사용했다는 사실이었다. 마르크스의 이론은 세상에 초점을 맞추되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해주는 렌즈와 같았다. 그리하여 세상을 바로잡는 방법을 고안하게 해주는 것이었다. 마치 멘델레예프가 화학 원소들의 이론적 질서를 가져오는 방법을 발견했듯이 마르크스는 역사적 과정에 질서와 의미를 가져오는 이론을 개발해 그 방향을 고치기보다는 그 불가피한 목표를 향한 발걸음을
가속화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내가 파악한 바는 마르크스주의가 세상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행동하는 장대한 일관된 방법을 얻기 위해 다수의 사상 줄기들을 다 함께 엮어냈다는 것이다. 이는 내가 큰 그림의 개념을 처음으로 접한 경우였다. 큰 그림이란 세상을 일련의 분리된 에피소드들이나 무관한 요소들을 모아놓은 것으로 보기보다 통합된 한 덩어리로 보게 하는 일종의 세계관을 말한다. 마르크스주의는 하나의 거대한 내러티브, 즉 외견상 임의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듯한 비틀림들을 다 함께 묶어놓은 인간 역사의 대본을 제공한 것이다. 이는 1960년대 말에 일어나던 중대한 사건들을 이해하게 해주고 도덕적 가치들을 창출하는 한편 나에게는 더 큰 사물의 구조 속 위치와 역할을 제공해 주었다. 나는 예전에 이런 사고방식을 마주친 적이 없었다. 그것은 나의 지성을 넓혀주었고 이후에는 내가 우리 세상과 문화의 개별적인 측면만을 다루어 그것들을 통일된 덩어리로 묶어주지 못하는 더 작고 제한된 이론들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젊음이 넘치고 열정적인 옹호자들이 나에게 묘사한 마르크스주의는 과학과 정치와 윤리를 다 함께 하나의 통일된 덩어리로 묶어주는 유일한 방식이었고 인간의 삶과 사상에 대한 거대하고 포괄적인 설명이었다. 나는 퀸즈 대학교에서 그런 급진적인 사상가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겼고 이따금 토요일에 메소디에서 슬쩍 빠져나가 그들의 정치 집회와 루이스 부뉴엘의 영화 상영에 참석할 수 있었다. 나에게는 예술과 과학을 함께 엮어주는 마르크스주의의 포괄성이 지적으로 짜릿한 느낌을 주었다. 하지만 이 이념의 주된 장점은 점차 종교에서 멀어지는 나의 입장을 지적으로 정당화해 주었다는 것이다. 종교를 민중의 아편으로 규정한 마르크스의 설명은 종교의 사회적 기능을 이해하게 해주었고 종교를 관용할 변칙이 아니라 정복할 적으로 묘사했다. 종교는 아편처럼 우리의 도덕의식을 둔하게 해서 우리로 세상의 불의에 둔감하고 무관심하게 만드는 일종의 진정제였다. 나는 특히 나의 무신론에 지적인 무게를 더해준 종교의 기원에 대한 마르크스의 설명을 높이 평가했다. 한 학생 집회에서 나는 마르크스가 종교 비판의 토대를 전위적인 독일 철학자 루트비 포이어 바흐에 두었고 후자는 하나님을 의미에 대한 갈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관념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을 배웠다. 그런즉 하나님은 발견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특정한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창안한 존재였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이 점에 대해선 포이어 바흐와 동의했으나 인간의 갈망이 그의 사회적, 경제적 맥락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포이어 바흐가 제대로 지적하지 못했다고 그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런즉 종교는 인간에게 인생의 불행을 대처하도록 돕는 환상적 행복을 주려고 발생했던 셈이다. 종교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겪는 고통을 완화시키려고 만든 하나의 진정제인 동시에 사회적 기득권층들이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게 되면 종교의 발생 원인이 소멸될 것이다. 나는 마르크스의 포이어 바흐에 대한 비판을 동경하도록 배웠다. 철학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을 해석하기만 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을 실제로 바꾸는 일이다. 만일 종교의 원인에 대한 마르크스의 주장이 옳다면 사회주의 혁명이 정의로운 사회를 세울 때
종교는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종교를 제거하는 일의 핵심은 사회 변동에 있었다. 그런즉 마르크스의 종교 비판은 두 개의 핵심 요소를 갖고 있었다. 하나는 종교의 기원이 사회적, 경제적 소외에 있음을 증명하는 일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 혁명이 종교의 자연스러운 소멸을 초래할 것임을 예측하는 일이었다. 나는 마르크스주의의 이성적 매력을 많이 느끼긴 했지만 정치적으로 적극적이었던 적은 없다. 마르크스주의가 다른 이들에게 급진적인 사회운동을 추진하도록 동기부여를 했으나 나에게는 실제적인 영향보다 지적인 영향을 더 많이 주었다. 마르크스는 나에게 종교가 왜 그토록 만연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는 방식을 제공했고, 종교는 실존적인 필요 때문에 생긴 인간의 창화물에 불과함을 입증해 주었으며, 종교가 장차 사라질 것임을 확신시켜 주었다. 나는 내 주변에 그토록 많은 종교적인 사람들이 왜 그런 망상에 빠졌는지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일종의 우월의식, 곧 무언가를 깨달았다는 짜릿한 우월감을 경험했다. 그들 중 일부가 나보다 과학을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불편한 진실이긴 했지만 그들이 결국에는 빛을 보게 되리라고 나는 확신했다. 그리하여 불과 16살의 나이에 나는 불확실성을 못 참고 복잡성을 싫어하는 내 성향에 딱 맞는 방식으로 인생의 큰 의문들을 모두 정리했다고 생각했다. 마르크스주의는 분명코 옳았고, 그래서 무신론에 대한 나의 명백한 확신도 옳을 수밖에 없었다. 오직 이것만이 미신이 없을 뿐더러 종교적 신화의 동화와 환상도 없는 사유하는 사람의 유일한 세계관이었다. 이제는 한두 개의 이슈를 다루는 일만 남았다. 가령 내가 남은 생애 동안 무엇을 해야 마땅한가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훗날 알고 보니 일련의 뜻밖의 양상들이 전개됨에 따라 이미 해결된 이 의문들을 재검토하고 다시 다루지 않으면 안 되었다.